자, 그러면 1번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하실 건데요. 요거 이제 문제지고요. 자, 오늘은 몇 번까지 문제가 있냐면 34번까지 이렇게 이제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놀이에 관련된 34번까지 풀어보실 거고, 앞에도 보시면은 진짜 이제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자,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 문제도 있고, 이제 오늘은 지금은 이제 1번부터 이렇게 이제 문제를 보실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이 사례를 보고 판단하는 거. 자, 1번 문제도 요 사례를 보고 여기서 하준이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요런 문제입니다. 자, 요새 이제 다 이런 문제잖아요. 여기 3번에서 5번 이 문제도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민서와 지훈이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자, 요런 문제입니다. 자,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시오메트리에 대해서 요 교사들이 얘기하는 소시오메트리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문제도 보시면은 자, 요렇게 사례가 쭉 나와 있고 이 사례를 보고 프로이드의 이론에 근거해서 유아들의 사례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거. 자, 요런 문제입니다. 자, 뒤에도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뒤에도 다 뭐 그런 문제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상가 문제지만 이 사상가들에 대해서 또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이론과 B하고 사상가 A와 사상가 B가 있는데 A, B의 자기활동, 자동교육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이제 이 사상가가 누군지 이렇게 쓰고 요 사상가들 비슷하잖아요. 자기활동의 원리, 자동교육. 자, 요거 이런 의미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사상 문제가 시험에 났다 하면은 시험에 이제 그래도 심심치 않게 나죠. 매년 나는 건 아니지만 시험에 나면은 의미 있게 좀 심화돼서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지금 좀 심도 있는 문제들로 다 구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해설도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보시면 여기 답이 있고 그다음에 해설은 진짜 이론 해설, 뭐 문항 해설까지.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이론을 보고 잘 답을 못 쓰잖아요. 문항을 읽고 그 이론하고 연결시켜서 답을 써야 되는데 지문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하준이 사례. 왜 이게 지금 누적성인가?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아 발달의 기본 원리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최종 정리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자,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해설도 정말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위의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하준이가 보이는 발달의 성격 중에서 누적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준이가 이제 여기 하준이하고 교사하고 수민이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놀이예요. 여기 놀이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진짜 현실이에요. 현실. 여기는 이제 놀이고 현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하준이 보시면은 선생님 저는 쓰레기가 없는 바다를 만들어요. 뿌려놓은 종이 조각 이런 걸 뚫고 막 걸어다니면서 쓰레기가 없는 바다를 만들고 있대요. 자, 바다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거죠. 애가 저는 해양경찰이 될 거예요.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다 모아서 치울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요런 이제 대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다 놀고 나서 이게 이제 중간에 좀 생략이 돼 있고 다 놀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놀이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까 놀이했을 때 했던 얘기랑 너무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어른이 되면 해양경찰이 될 거예요. 왜 그러니? 바다에 쓰레기가 많으면 물고기들이 살기 힘들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놀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그죠? 놀이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정말 현실에서 이야기 나누기 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위의 상황에서 자, 여기서 하준이가 보이는 발달의 성격 중에 누적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누적성의 원리가 무슨 뜻인지도 설명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하준이의 요 사례에 나타난 누적성이 뭔지 요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어렵게 낼 것 같으면은 누적성이란 말을 안 쓰고 하준이가 보이는 발달의 성격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셔. 뭐 이러면 이제 더 어려워지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 3월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누적성이라고 딱 알려줬어요. 누적성이라고 알려주고 요 사례하고 관련지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해설을 한번 좀 볼게요. 발달에 있어서 여기 누적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례와 연결해서 개념을 쓸 때는 개념부터 쓰고 사례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서 쓰셔도 되겠지만 그게 이제 힘들면 이렇게 갈라서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적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경험이 이후 발달의 기초가 되어서 축적되는 원리 이렇게 하고 그냥 마침표 찍으셔도 괜찮아요. 문장으로 쓰셔도 되고요. 자, 일단 누적성이 뭔지가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아니 그렇다면 왜 여기 하준이가 누적성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나? 하준이는 쓰레기 치우는 놀이 경험을 통해서 환경보호의식 이런 게 형성된 거예요. 이 놀이 경험이 실제로 장래 희망으로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누적성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쓰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써놓은 겁니다. 놀이를 통해서 형성된 바다 생물에 대한 관심과 환경보호 의식이 직업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누적성의 원리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요 위에 요만큼만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두 문장으로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발달에 있어서 누적성의 원리, 요게 무슨 뜻인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하준이 사례에 나타난 요게 왜 누적성인지 요걸 이제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항 해설 보시면 누적성의 원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요걸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응용하는 이런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제 현재 놀이의 상황, 현재 놀이 상황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 이제 쓰레기 치우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놀이하고 있잖아요. 미래의 직업관도 형성했죠. 어른이 되면은 해양경찰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은 이제 놀이하면서 가치관 발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약하자면, 누적성 원리, 요거 정의가 필요하고, 누적성 원리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준이의 놀이 경험과 미래의 직업과의 연결이 되어 있다. 요거를 일단 파악하셔야 돼요. 아, 요걸 묻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해야지 답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사례와 원리,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데, 요거는 두 문장으로 마침표 찍어서 연결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는 이제 유아 발달의 기본 원리들을 쭉 써놨으니까, 이건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발달의 누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전 경험이 이후 발달의 기초가 되어 축적되는 원리입니다. 이전 경험이 이후 발달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할 때도 사전 경험을 하면 놀이가 더 확장되잖아요. 자, 유아 발달의 기본 원리도 외워주셔야 되고, 자, 하준이 사례, 바다 쓰레기 치우는 놀이에서 환경보호 의식이 형성되어서 해양경찰이라는 진로, 희망,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연결되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고 누적적인 과정이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요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발달의 성격을 묻는 요 이제 지문을 보고 묻는 거, 요거는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발달의 원리를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발달의 원리 중에 적기성과 가소성의 원리는 두 개가 약간 배치되는 원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원리를 비교해서 설명하라는 거죠. 비교는 뭐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답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써놨나? 자, 보시면, 자, 발달의 적기성, 가소성. 자, 적기성입니다. 적기성은, 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존재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발달이 지연되거나 손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는 안 쓰셔도 돼요. 저는 선생님들이 좀 이해하시라고 얘까지 써놨지만 여기까지 쓰시면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 설명하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비교 설명하라는 거죠. 자, 요거. 그 다음에 가소성. 가소성은 적기성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개입을 통해 발달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원리이다. 여기까지 쓰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원리는 이제 요거는 의미를 설명을 해둔 것입니다. 자, 상호 보완적이에요. 상호 보완적인데 적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발달의 최적의 시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 반면에 여기 가소성은 발달도 변화 가능성 이전에 적기를 좀 놓쳤어도 가소성이니까 조금 변화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은 백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변화 가능해.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유아교육에서는 이거 어떻게 응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적기를 찾아서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적기성 때문에. 자, 그러나 가소성도 있기 때문에 발달이 지연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발달에 관해서 적기성, 가소성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고 응용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항 해설 보시면은 자, 답안 작성에서 고려할 내용들은 자, 일단 뭐 가소성과 적기성 요 이제 정의와 특징이 좀 들어가면 되고 이 두 가지를 좀 견주어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적기성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발달이 지체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가소성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자, 관계,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론 해설 보시면 여기 적기성 있죠. 자, 적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발달 과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시기가 존재한다. 즉 결정적 시기, 민감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 시기와 민감기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결정적 시기는 더 엄격한 개념이고 민감기는 약간 더 유연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적기성과 함께 결정적 시기, 민감기 요것도 좀 구분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언어 발달, 애착 형성, 뭐 시각 발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가소성입니다. 가소성은 이제 변화 가능하다는 거예요. 적기를 놓쳤더라도 적절한 환경과 중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복이나 변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가소성입니다. 자,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뇌의 구조와 기능이 경험과 학습에 따라서 변화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기 이런 것 때문에 완전 포기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민감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소성이 있으니까 또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좀 많이 하게 되면 또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적기성과 가소성은 굉장히 대립되는 것 같지만 상호 보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 발달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호 보완적이다. 자, 유아교육에 주는 시사점 뭡니까? 조기 개입의 중요성. 애들이 민감기가 있기 때문에 요때를 잘 우리가 캐치해서 교육을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개별화된 접근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소성의 원리 때문에 얘가 민감기 놓쳤어도 뒤에라도 잘해주면은 그래도 많이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이 아이가 지금 발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가지고 민감기를 놓쳤다면 가소성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에 주는 시사점, 조기 개입의 중요성, 개별화된 접근, 발달 지연 아동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 상담할 때, 이럴 때도 자, 이런 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유아들의 활동 중에 대화 내용입니다. 민서, 지훈이, 교사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민서가 키가 높고 가는 컵 어떤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런 컵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요런 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채웠더니 여기까지 물이 찬 거예요. 여기는 물이 여기다 이렇게 부으면은 물이 요만큼만 차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물이 더 많아? 왜? 높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키가 높고 가는 컵을 가리키면서 이 컵에 물이 더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훈이는 아니야. 이 컵이 더 많아. 이제 둘이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물을 넣어놨겠죠. 자, 그래서 교사가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물었더니 민서, 이 컵에 있는 물이 더 높아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교사가 자, 이제 어떻게 보이니? 얘기했더니 똑같네요. 이렇게 물을 똑같은 컵에 부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크기가 똑같은 컵에 지금 긴 컵과 자, 여기 A컵, B컵에 있는 거를 여기 이제 새로운 컵 2개를 해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이건 C, D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부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어떻게 보이니? 똑같네요. 그럼 이번에는 이 물을 다시 원래 컵에 부어볼까? 이렇게 했더니 다시 원래로 이렇게 부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민서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서는 다시 높고 가는 컵을 보면서 이 컵에 물이 더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지훈이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훈이는 이제 생각이 달라졌죠. 아니야. 물은 같은 양이야. 그냥 컵 모양이 다른 거야. 지훈이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물어봤더니 아까 같은 컵에 물을 부었을 때 똑같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더 넣거나 빼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양은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해 가십니까? 이 상황이. 자, 그래서 여기 같은 컵에 있을 때 물이 양이 같았잖아요. 물을 더 넣거나 빼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양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얘는 여기서 보존 개념이라든가 보존 개념. 아까 같은 컵에 물이 양이 같았잖아요. 그렇죠? 얘는 가역성, 보존 개념. 이런 것들을 얘는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지훈이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해설 좀 보시겠습니다. 자, 해설을 좀 보시면 자, 민서는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그런 사고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훈이는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서는 보존 개념이 형성되지 않고 직관적 사고의 단계라는 거죠. 왜 그렇죠? 물이 담긴 컵의 모양이 변하니까 물의 양도 달라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이제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지훈이는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물이 다른 모양의 컵으로 옮겨져도 양이 보존된다는 보존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존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까지 쓰면 더 좋겠죠. 자, 여기 가역적 사고도 있다. 보존 개념과 가역적 사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서는 보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관적 사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줄거드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는 보존 개념, 가역적 사고가 이미 습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문항 해설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문항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답안 작성 때 이제 고려할 사항은 이 아이들의 행동과 대화에서 나타나는 인지발달의 특성 파악해야 하고요. 자, 요거를 피아제 이론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보존 개념, 가역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는 꼭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추론적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보존 개념.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보존 개념, 가역적 사고.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해설 보시면 자, 감각운동기를 지나서 지금 여기서 민서가 보이는 특징은 전조작기 유아의 특징이죠. 자, 전조작기 유아의 특징입니다. 자, 전조작기에서 지금 보존 개념이 없고
비가역적 사고, 직관적 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거죠. 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른 친구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체적 조작기적인 특성을 띠고 있어요. 한 7세 반, 만 5세 반 정도 되면 이제 이게 사고가 이렇게 혼재하죠. 요 전조작기 유아의 특징도 나타나기도 하고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자, 보존 개념을 획득한 거예요. 양수, 길이 뭐 이런 것들이 보존된다. 외형의 변화에도 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뭐를 더 추가하지 않으면 양수, 길이, 부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가역적 사고. 자, 이게 앞 단계로 되돌릴 수 있다. 다시 그 컵에다가 부으면 동일한 사이즈의 컵에다 부으면 물이 똑같다. 요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요렇게 뭐 요 정도 탈중심화 정도까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면은 이제 탈중심화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사례 분석을 다시 써놨어요. 자, 사례 분석 보시면은 자, 여기 전조작기의 특징, 전조작기 아까 민서의 특징이죠. 여기 보존 개념이 없는 거죠. 물이 다른 모양의 컵에 담기니까 양이 달라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존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수, 길이, 면적 이런 것들이 더 추가 안 했는데도 막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보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역적 사고, 직관적 판단 이런 게 이제 나타났죠. 비가역적 사고는 원래 절차로 되돌려도 또 똑같아진다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논리적 근거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직관적 사고잖아요. 그에 반해서 지훈이의 인지적 발달입니다. 지훈이는 보존 개념을 획득한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대화에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물을 더 넣거나 빼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역적 사고. 아까 같은 컵에 있을 때 물의 양이 똑같잖아요. 다시 그 컵에 부으면 똑같아질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논리적 추론. 자, 얘는 이제 직관적 사고가 아니라 논리적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물을 더하거나 빼지 않았으니까 라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삐아제가 이야기한 동화와 조절, 보존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타나 있어요. 애들이 헷갈리는 것도 나와 있잖아요. 그 인지적 갈등. 평형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됐죠. 동화와 조절을 거치면서 이제 조절이 된 거예요. 인지적 갈등을 거치면서 조절이 된 상태가 지훈이고 아직 민서는 인지적 갈등 중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례 정리한 거 한번 다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4번 문제 보실게요. 자, 4번에 보시면 삐아제 이론에서 동화와 조절 과정을 위의 상황에 적용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화와 조절 개념도 아셔야 되겠고 사례랑 연결도 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인지적 갈등을 막 엄청 부각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삐아제 같은 경우에 동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삐아제 이론에서 동화는 기존의 인지구조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민서는 물의 높이가 더 높게 보이는 현상, 이거를 자신의 기존 도식, 높이는 양하고 같다, 이거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있는 동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이가 높으면 많은 거고 높이가 낮으면 물이 적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답을 쓰실 때 동화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민서 사례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마침표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 자, 사례에서는 민서는 자신의 기존의 도식. 자, 얘가 이제 기존의 도식이라는 게 높이하고 양하고는 같은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 자, 요게 이제 동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절은 뭐예요? 조절은 새로운 경험과 정보에 맞게 기존의 인지구조를 변형하는 거. 이게 조절이에요. 자, 이 조절은 민서는 일시적으로 똑같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민서는 똑같이 얘기했다 끝까지 그냥 조절이 안 됐어요. 근데 지훈이의 경우는
보존 개념을 획득해서 컵 모양이 달라도 물의 양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조절이 된 거예요. 자, 변형 과정을 통해서 조절이 이루어진 상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민서와 지은이를 대조해서 민서는 동화, 지은이는 조절 이렇게 대조시켜서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길게 설명을 해두었지만 여기서 짤막하게 민서, 그 다음에 지훈이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항 해설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될 것은 이 문항은 동화와 조절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지 요거를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와 조절이 정확하게 정의가 돼 있어야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 사례에서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이런 것들도 연결 지어야 돼요.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민서를 설명할 때는 동화, 그 다음에 지훈이를 설명할 땐 조절, 요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요 설명이 되어야 하고요. 자, 이론은 뭐, 도식, 동화, 조절, 이런 것들이 이제 피아제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처음 보는 동물을 기존에 알고 있는 동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거. 요게 이제 동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절. 조절은, 새로운 경험이나 정보에 맞게 기존의 인지 구조를 변형시키는 거. 자, 이렇게 동화와 조절. 요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자, 민서 같은 경우에 동화의 과정이고, 얘는 이제 조절은 조금 이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민서는 높이는 양이라고 하는 기존 도식을 갖고 있고, 이게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지훈이의 사례는 조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존 개념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인지 구조가 만들어져서 얘는 이제 보존 개념이 확실하게 딱 성립된 것이 나중에 나타났어요. 처음엔 좀 헷갈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시면 먼저 여기선 동화와 조절의 개념이 확실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답에. 그리고 민서와 지훈이의 사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민서는 전조잡기 상태. 그래서 기존의 도식으로 회귀하는 이게 이제 동화. 그 다음에 지훈이는 구체적 조작기의 상태. 보존 개념이 획득이 돼서 안정된 조절이 일어나서 얘는 조절이 잘 일어난 상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동화와 조절의 개념을 잘 아셔야 답을 쓰실 수 있겠죠. 사례하고 연결지어서 이렇게 답을 쓰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 상황에서 지금 민서와 지훈이 상황에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제안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사실상 나옵니다. 뭐 발문을 쓰시오 하고 비슷한 거죠.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을 일단 설명하고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이 설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비고츠키의 이론에 근거해서 교수 전략 한 가지를 쓰세요.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를 제시해놨는데 한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근접 발달 영역. 자, 요 실험. 요건 사실은 피아제적인 그런 실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거를 비고츠키의 개념으로 교사가 발문도 하고 수업을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요새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죠. 자, 요거 어떻게 됐나 답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5번 답입니다. 자,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 자,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하라고 했으니까 근접 발달 영역에 개념이 정의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재적 발달 수준과 실제적 발달 수준 사이의 거리다. 뭐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지만 저는 조금 더 설명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유아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은 실제적 발달 수준. 그리고 선생님이나 친구 누구가 도와줘야지 할 수 있는 수준은 잠재적 발달 수준. 그래서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 간의 거리, 요게 이제 근접 발달 지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수 전략, 여기 제가 몇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교사는 비계 설정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질문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또래 간의 협력학습. 그러면 상호주관성, 간주관성 이런 것 때문에 좀 똑똑한 친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민서하고 지윤이가 막 대화를 하게 되면 민서가 그렇구나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협력학습으로 지훈이의 설명을 다른 유아들과 공유하게 하도록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지훈이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유아들의 인지적 갈등과 토론을 좀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양한 보존 활동.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접 발달 영역 내에 머물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인지적 갈등이나 이런 걸 줘가지고 선생님이 다양한 보존 활동을 조금 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근접 발달 영역 내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인지적 갈등도 더 일어나고. 예를 들면 왜 우리 이제 그 물에 뜨는지 가라앉는지 막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다양한 물에 뜨는 거 가라앉는 거 큰 거는 물에 뜨고 조그만 건 가라앉아. 예를 들면 애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스티로폼, 큰 나무토막, 조그만 쇠구슬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다 넣어보고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고 근접 발달 지대 내에 있는 거예요. 인지적 갈등을 막 느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세 가지 사례를 제시했지만 선생님들은 한 가지의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항해설 보시면 여기서는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의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어진 상황에서 교수 전략, 요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문제에서 요걸 쓰라고 했으니까. 자, 근접 발달 영역이 뭔지 정확한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을 활용한 구체적인 그런 교수 전략. 우리 2025 문제에선 교수 전략도 있었지만 발문 이런 게 많이 나왔죠. 자, 발문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론을 알아야 발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2025 유아유명에서는 지난 기출에서 이렇게 사례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 일단 5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례 중심으로 조금 문제는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단 1번부터 5번까지는 구성을 해봤어요. 뒤에는 좀 더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의 정의 쓰셔야 되고 교수 전략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비고치케 이론 쭉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항 해설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 이론 해설까지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례에 적용한 설명 민서 사례하고 요거 이제 다 보시면 되겠죠. 지훈이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인지 발달에서 동화 조절의 역할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상호 보완적입니다. 동화 조절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전조작기 유아는 동화가 우세하고 주로 자기중심적이고 구체적 조작기는 조절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인지적 발달의 메커니즘 요거 한번 좀 기억을 해봐 주시겠습니까? 자, 인지적 발달의 비아대적인 인지적 발달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보시면 새로운 경험을 하면 인지적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절을 막 시도해요. 그리고 새로운 도식이 형성되면서 자, 이때 조절 시도할 때 이때가 인지적 갈등이 되게 심하겠죠. 자, 균형이 회복되면 인지적 평형화가 일어난 거예요. 더 높은 수준으로 인지가 발달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6번부터 또 계속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